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강한 눈이 내리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경기 북부와 강원도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이 지역은 기온이 낮아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2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6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에 10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 춘천 1.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도는 산간과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보됨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제설장비 600여 대와 인력 2천여 명을 배치했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결국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전체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시한으로 정한 월요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6,400여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공의 13,0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직 행렬에 동참한 겁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5% 몰려있는 100개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직서를 내고 실제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4명 가운데 1명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세브란스 병원과 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많이 떠난 곳일수록 진료 차질이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대학병원의 경우 수술이 30%에서 50% 정도는 취소됐습니다. 진료 차질도 빚어졌는데 병원마다 전공의들이 많은 인기 과목일수록 차질이 심했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경우 처벌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지고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뭐 추가적인 이제 그런 거는 처벌은 없을 것이고요.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 현실로 닥치면서 전국 주요 병원 곳곳에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이른바 결전의 날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나느냐에 따라 의료 공백 사태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윤입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중단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 뒤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주 80시간 이상 근무와 최저임금 수준의 전공의 보수를 외면해온 정부가 정치적 표심을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 행정명령을 남발해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의료인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우선 권역 외상센터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응급실 비상진료에 활용하도록 하고 병원에 남은 의사들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증 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올려 대형 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의 대신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전문의들에게는 추가 보상할 예정입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투입되면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도 인정합니다. 네, 오늘 4월 총선을 앞두고 YTN이 정기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운영을 더 잘한다는 유권자는 40%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습니다. 총선 예상 득표율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이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총선 공천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어느 정당 대표가 더 당을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는지 YTN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잘하고 있다는 유권자는 40%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한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대표는 6%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보수뿐 아니라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진보층에서 잘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위원장이 더 잘한다 85%,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이 대표가 잘한다 71%로 지지층 안에서도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세에선 민주당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 때와 같은 37%였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낮아진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투표할 정당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개혁신당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예상 득표율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31%,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 25%, 개혁신당 7%였습니다. 올해 총선 구도를 놓고는 그동안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정권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이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 유권자는 직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26%, 민주당이 더 많이 얻을 거란 응답은 5%포인트 내려간 31%로 여야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양당이 비슷할 거란 의견은 29%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3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57%였습니다. 현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개혁신당으로 헤쳐 모였던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불과 며칠 전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빅텐트의 지지세가 확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18%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조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TN은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결별하기 전에 제3지대 통합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유권자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사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일까 제3지대 통합이 지지세 확장으로 이어질 거란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각 지지 세력이 통합 이후 이탈할 거란 답변은 58%로 나왔습니다. 지지층이 이탈할 거란 의견은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 유권자 모두에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제3지대 연합이 지역 정치와 거대 양당 구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거다 18%,
별로일 거다 42%, 10명 가운데 6명은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의견은 30%에 그쳤습니다. 4월 총선 때 제3지대 통합정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합당 논의가 진행되던 2주 전에 YTN이 어느 정당에 표를 줄지 물었을 때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뭉친 정당은 지역구 선거 11%, 비례대표는 10% 득표할 걸로 예상됐는데 갈등이 표출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선 지역구는 7%포인트 낮아진 4%, 비례는 3%포인트 줄어든 7%로 집계됐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63%로 긍정적이라는 2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극적으로 제3지대 통합을 이뤘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통합선언 11일 만에 결별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예고된 결말이란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분열의 책임에 대한 입장은 각각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정치적 조정을 해보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게 묵살됐습니다. 당직을 다 이준석 대표가 하자는 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결성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도를 안 나가고 오직 배복주 씨 얘기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정권 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통합에 있어가지고 여러 주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무리가 이탈하게 된 것이고 저희 개혁신당에 합류한 나머지 재구성원들은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이나 경선 결정이 아직 안 된 지역구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공관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103곳은 단수 추천이나 우선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했고 61곳에 대해선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대구 경북 등 여당 강세 지역의 상당수는 결정을 미룬 상태로 오늘 회의에선 이들 지역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본선 질주자를 가리는 1차 경선 지역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사흘 동안 전국 23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예비 후보가 대결을 펼친 곳은 서울 서대문을, 전북 익산 갑 등 15곳으로 이 가운데 현역 탈락 지역이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가 이뤄지며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애초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정당 추진 상황 등 현안 관련 보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역 하위 평가 명단에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공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호남고속도로에서 SUV와 화물차가 부딪혀 2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에어컨 설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10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SUV 차량 전면부가 형체를 잃고 찌그러졌습니다. 1톤 화물차 역시 후면부가 훼손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는 연신 물을 뿌려대며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에어컨 설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퍼져 나가면서 건물 인근 주택단지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인천 송림동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속여 40대 남성에게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20, 30대 6명이 검거됐습니다. 범행 하루 만에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혐의가 무거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외국인 방문객 4배 늘었는데 면세점 매출은 4조 줄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작년 면세점 업계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60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전년 156만 명에 비해서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중국 단체 관광도 6년 만에 재개됐지만 면세업계가 기대했던 실적 개선은 나타나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가 변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면세업계의 주 수익원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보따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싹쓸이 쇼핑이 사라지고 이제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기는 데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카드사의 외국인 결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에는 쇼핑이 79%로 압도적이었지만 작년에는 58%까지 줄었습니다. 대신에 식음료 매출 비중이 15%에서 26%로 늘었고 즉석 사진이나 노래방 등 체험 관련 업종의 매출 비중도 1%에서 7%로 늘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로 한류 콘텐츠에 나오는 맛집 등 문화체험 쪽에서 지갑이 열리고 있는 게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위쪽, 아래쪽 두 가지 신문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위쪽은 오늘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소개가 실린 동아일보 기사고요. 아래쪽은 그 실효성을 지적하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동아일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청약저축 통장들과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연 최고 이자율이 4.5%로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입 가능 연령도 만 19세에서 34세로 이전에 나왔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과 같지만 집이 있는 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현역 장변 역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소득 기준과 최고 납입 한도도 완화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대출과 연계된다는 점인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후 실제 청약에 당첨됐을 때 분양대금의 80%를 최저 1.5%, 우대금리를 제외하고서도 2.2%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한정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양가가 급등했죠. 서울에서는 6억 원 이하 분양가 아파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다른 지역을 통틀어서도 6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공공분양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아니더라도 기존보다 조건이 좋아진 것은 확실하지만 팥없는 찐빵이 되진 않을지 우려의 시선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콩값은 내렸는데 두부값은 왜 올라?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두부 가격이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 재료인 콩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2021년 40kg당 평균 25만 6천 원이던 콩 도매 가격은 작년과 올해 19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식품업체들은 두부 가격을 2차례나 인상했는데요. 제품별로 20에서 크게는 50%까지 올랐습니다. 또 제품의 가격 인상 방식도 논란입니다. 통상 두부 한 모라고 하면 500g을 나타냈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두부는 320g, 350g, 420g 등으로 용량이 줄어서 가격 비교가 어려워졌습니다. 식품업체들이 용량을 교묘히 줄이거나 포장을 바꾸면서 신제품으로 둔갑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은근슬쩍 가격을 인상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개하는 참가격 정보를 보면 두부 제품 서너 개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이미 수천 가지나 되는 두부 제품이 나와 있죠. 때문에 두부도 그람당 단위 가격 의무 표시 품목에 포함을 시키고 강력한 감시 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푸바오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최근 푸바오의 작별 날짜가 공개됐습니다. 4월 초에 중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일반에 공개하는 날짜는 3월 3일까지입니다. 푸바오가 떠날 때가 다가오면서 그동안 푸바오의 효과에 대한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우선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로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작년에만 45만 명의 구독자가 늘어나는 등 레저업계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여기서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4권의 책도 출간이 됐는데 지금까지 15만 부가량이 팔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형과 머리띠, 의류 등 400종의 굿즈도 출시가 됐는데요. 총 110만 개나 판매가 됐고 이모티콘은 출시 하루 만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버랜드 영업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됐는데요. 모두 푸바오 때문이다, 덕분이다 라고 하긴 어렵지만 푸바오가 태어난 2020년을 기점으로 점차 적자폭을 줄이더니 2022년에는 흑자 전환이 됐고 작년에는 6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푸바오,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힐링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이름값, 똑똑히 한 진짜 보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우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진상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미국은 오는 금요일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향해 옥중 의문사한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공개 호소입니다. Я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вас. Дайте мне,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 моего сына. Я требую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ыдать тело Алексея, чтобы я могла его по-человечески похоронить. 영상은 지난 16일 나발리가 사망한 시베리아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를 배경으로 촬영됐습니다. 이에 앞서 나발리의 아내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동영상에서 푸틴에게 살해된 남편을 따라 러시아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의혹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 측은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Разумеется, это абсолютно голословные, хамские обвинения главы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о учитывая, что Юлия Навальная овдовела буквально днями ранее, то я оставлю это без комментариев. 나발리의 의문사에 대해 서방국들은 러시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한 목소리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한 가운데 미국은 대러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I told you we'd be announcing sanctions on Russia. We'll have a major package announced on Friday. I'll be happy to sit with you all when doing that. 나발리의 석연찮은 죽음을 계기로 미국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자가 3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또 부결됐습니다. 주유엔 황준국 대사는 민간인 피해가 더 커져서는 안 된다며 인도주의적 휴전을 지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가자지구 즉각 휴전안에 반대표를 던진 건 미국이 유일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진행 중인 인질 석방 협상에 차질이 생긴다며 휴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Proceeding with a vote today was wishful and irresponsible. And so while we cannot support a resolution that would put sensitive negotiations in jeopardy,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 이사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영국은 기권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휴전 결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황준국 대사는 민간인 희생이 더 커져선 안 된다며 인도주의적 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could not ignore the possibility of another humanitarian calamity that will lead to a huge number of fatalities. 결의안을 낸 알제리는 즉각 휴전에 반대하는 건 잔인한 폭력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며 미국을 강력히 비판했고 중국도 미국 혼자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It is not that the Security Council does not have an overwhelming consensus, but rather it is the exercise of the veto by the United States that has stifled the Council consensus. 즉각 휴전안을 거부한 미국은 대안으로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6주간 일시적 교전 중단에 들어가는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라파 공격 반대 입장에도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라파에는 민간인 130만 명이 몰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태권도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15분쯤 시드니 북서부 볼크햄 힐스 주택에서 남성 조모 씨가 흉기로 중상을 입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이곳과 가까운 곳의 한 태권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여성과 어린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볼크햄 힐스의 주택은 숨진 조 씨 소유로 조 씨와 이 여성은 부부였고 아이는 이들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사건 현장인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사범 유모 씨는 이날 새벽 크게 다친 채 태권도장 인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 씨 가족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유 씨가 이번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즉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이 5년물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이제 전격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 우선 요 LPR이 좀 어떤 겁니까, 교수님? 예, LPR 대출 우대금리라는 것은 중국의 20개 주요 시중은행이요 최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 금리인데요. 이 20개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를 갖다가요 매월 20일에 중국의 인민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인민은행에서 이것을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요 적정성을 점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시를 하고 그러면 이 공시된 금리를 모든 금융회사들이 대출에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맨날 보고를 받아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을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에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LPR을 좀 인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특히 이번에 주목할 점은 5년물 LPR을 인하한 점입니다. 이 5년물 LPR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요. 이것은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첫 의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도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서요.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다음 달 초에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가 있는데요. 양회에는 중국의 올해 5%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기 전에 지금 이 경기 부양으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부동산 경기 둔화, 그다음에 뭐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그다음에 내수 부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인데요. 사실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기술 혁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물가,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급이 늘어나서 상품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을 하는 대신에 사실 균형 생산량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은 늘어나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국민 총생산은 늘어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라서 좋은 것인데요. 반면에 만약에 내수 소비나 뭐 투자가 침체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물가는 하락을 하면서 균형 생산량이 낮아져서 경기 침체를 수반한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 오는 좀 안 좋은 디플레이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내수 소비가 침체가 되면서 물가가 하락을 하는, 그래서 국내 총생산도 떨어져서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이런 안 좋은 디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수 소비를 진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서 내수 진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을 끌어올려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국내 총생산에서 부동산 시장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이런 정책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그 중국인민은행의 이 대출 우대 금리에 5년물 금리 말고도 이제 1년물 금리가 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년물 금리는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동결이 됐다고 해요. 동결을 좀 시킨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번에 그 1년물 금리는 동결을 했는데요. 1년물 금리는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 같은 일반적인 그 단기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유럽도 역시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아직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다 보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5년물 LPR은 낮추지만요. 1년물 LPR은 유지를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중국 증시로부터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도는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정책 여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1년물 금리는 일단은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이 침체된 어떤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좀 부양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조치다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실 작년에도 2번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하, 물론 인하폭은 지금 0.25%포인트라는 것은 사상 최대폭으로 인하를 한 것인데요. 이거보다 인하폭은 작았지만 작년에 이미 2회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반영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3.97%로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주택 판매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도시라고 해서 중국이 이제 최대 규모의 도시죠. 도시에서는 이미 수개월 동안 주택 규모에 대한 구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가 반등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 것만 가지고도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동산 구매 수요 진작 대책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적인 그 경기 진작을 좀 어렵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어쨌든 지금 고금리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도 사실상 이 기준금리 5년물 대출 우대금리 이 LPR을 추가로 좀 더 뭐 인하하거나 이럴 여력은 좀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예, 지금 그런 여력을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1년물 LPR을 이번에 동결을 했죠. 그래서 지금 향후 추이를 봐서요.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추이를 봐서 일단 1년물 LPR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5년물 LPR을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5년물 LPR을 순차적으로 다시 더 인하할 것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4분기 가계 신용이 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제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가계 부채와 가계 신용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가계 신용이라는 것은요, 가계 대출과 판매 신용을 합친 개념입니다. 가계 대출은 가계가 생활 및 부업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고요. 판매 신용이라는 것은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사를 통해서 외상으로 구매를 한 것을 이 카드 대금을 아직 갚기 전에 그 대출을 말합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금 순환표상의 가계 부채, 개인 부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 기업, 그다음에 민간 비영리 단체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가계 부채라는 것은 왜 사용하느냐? 이것은 사실 가계 신용보다 광의의 개념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국민개정체계 편제 기준에 맞는 가계부채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그래서 GDP 대비 뭐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뭐 전 세계 1위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실 때마다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가계부채 개념입니다.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계 신용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같은 이런 고금리 시기에는 사실 가계 빚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어야 맞는 거, 이론상으로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 빚이 8조 원이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가계 빚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어디서 봐야 될까요? 예, 가장 큰 영향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5.2조 원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지금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것은 서울 입주 물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정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이죠. 정책자금대출이 사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라는 것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연간 상환액이 개인의 연간 소득의 은행권 같은 경우는 40%를 넘어서지 않고 비은행권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서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좀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예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DSR 규제에 예외 적용을 하면서 대거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오히려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제 가계부채 좀 증가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제 축소를 일단 했잖아요. 대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좀 나왔는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좀 볼 때 앞으로 좀 가계대출 증가세에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일단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작년 4분기 자료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29일부터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은 자료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 27조 원 규모로 공급이 될 예정인데 사실 되게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가구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1월 29일에 공급한 지 일주일 이내에 벌써 27조 원의 10%에 해당하는 2조 5천억 원이 이미 신청됐을 정도로 되게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초기 신청은 대부분이 대환대출 목적이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금융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이 신생아 특례 대출도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SR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금리보다 금리를 깎아주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좀 가계부채를 특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전세자금 대출이랑 주택구입자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를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근거로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를 한 주택가격 전망 CSI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요. 최근에 지금 92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택가격 전망이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을 위시한 정부가 40조 원 내외의 정책자금 대출, 이것도 역시 DSR 규제를 예외 적용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시장 금리보다 깎아주는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이런 대규모 정책자금 대출을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뭐 GTX 같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발표된 거,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추가된 거, 이것이 주택가격 하락 전망을 멈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가계부채가 증가할 우려는 여전히 있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급등하더니 이번에는 좀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지금 AI 대장주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21일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하겠다고 매도하는 물량들이 대거 나와서 4.35% 가격이 급락을 한 영향으로 대형 기술주들도 덩달아 가격을 하락하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모두 가격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가 그동안에 미국 증시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대형 기술주, 뭐 반도체주, 테슬라 등 전기차 종목이 다 하락을 하니까 모든 주가가 다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의 파탄 직전이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민주당뿐이라며 이번 총선 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더불어민주당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고 협치 없는 대립의 정치로 치닫게 됐는지 먼저 돌아보라며 남 탓하는 정치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과 폭주의 모습들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과 정치개혁을 화두로 21대 국회를 돌아보고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며 야당의 민생을 위한 타협의 정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YTN에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2일 날짜로 면직되며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여가부를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정부 조직법을 손질해 부처를 없앨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사건 고발인을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고발인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자수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강 군수는 고발인이 위증을 자백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민선 8기 지방선거 전인 2022년 1월 친인척 관계인 A씨에게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A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돈을 줬지만 선거와 관련된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상대 후보 캠프의 고발 사주 의혹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 손잡을 되는 에게 100만 원을 준 건 사실이고요. 그때 어떤 내가 선거에 나온다든가 선거 출마하려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과가 앞으로 대법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선 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A씨는 검찰에 본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자수서를 통해 강종만 군수에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선거를 도와달란 말은 없었다며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위증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출석 전날엔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A씨를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증을 교사한 사람들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이 대법원의 판결에 아마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빨라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법원이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고발인의 자수서가 제출되면서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분기점을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차가 다른 차량들의 속도를 조절하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에 나서면서 추가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1명이 대피하다가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코인, 이른바 스킴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 활동 혐의로 전화사기 조직원 28살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거래소 상장을 앞둔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투자자 6명을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 피해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스미싱이나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해 민원이 접수됐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속 URL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부 민원24와 비슷한 사이트가 뜨는데 자세히 보니 금융인증서 칸에 오타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것처럼 속여 URL을 클릭하게 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법적 기준 초과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오니까 이제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금융인증서라고 똑같이 나왔으면은 클릭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인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물론 카카오페이와 같은 기업을 사칭하는 등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미싱 관련 피해는 3,65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 통신사들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KT는 AI가 스팸 문자를 빠르게 판별하고 악성 URL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을 최근 상용화했습니다. 그 결과 스팸 문자 분석 시간이 크게 줄었고 정확도는 최대 99%까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믿음 LLM 기술을 경량화한 믿음 3B 모델, 3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이용해서 속도를 엄청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스팸이나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KT 역시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인공지능으로 걸러낸 스팸 문자만 3억 4천만 개, 스미싱은 474만 개에 달합니다. 다만 스팸이나 스미싱 발신자가 통신사를 옮겨가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끼리 발신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관할 지역을 권역으로 나누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배치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서울경찰청에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기동순찰대는 전국에 모두 2,600여 명으로 사건 대응과 국가 중요 행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에 정혜성 축구협회 대회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정혜성 신임위원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해 4강 신화를 도왔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허정무 감독의 수석 코치를 맡았습니다. 프로에서는 K리그 제주와 전남을 지휘했습니다. 정혜성 신임위원장은 오늘 1차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표팀 운영 계획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봄 배구를 향한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여러 팀이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복잡한 셈법까지 동원됐는데 마지막에 웃는 팀은 어디가 될까요?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임시선수였던 파키스탄 출신 무라드 칸을 정식 외국인 선수로 등록했습니다. 통합 2연패를 이끈 링컨이 부상에서 회복해 훈련에 합류했지만 무라드를 놓칠 경우 주포 마테이가 빠진 우리카드가 데려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무라드는 지난 17일 1위 자리가 걸린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21득점의 마지막 포인트를 책임지며 팀의 선택에 화답했습니다. 내심 무라드가 시장에 나오길 기다렸던 우리카드는 한국전력에서 뛴 경험이 있는 러시아 출신의 아르템을 긴급 수혈했습니다. 우리카드는 2m 3cm의 큰 겟을 내려꽂는 아르템의 타점 높은 공격을 앞세워 정규리그 1위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계산입니다. I really respect the Matei. I hear he did a great job. So yes, I will do my best to continue winning way with the Uricard. 줄곧 상위권을 달리다가 최근 4위 자리도 위태로워진 여자부 GX 칼텍스는 정규리그 7경기를 남겨놓고 아시아 쿼터를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힘이 떨어진 공격력을 메꾸기 위해 태국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공격수 다린을 영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린입니다. 앞서 흥국생명은 올스타 휴식에 교체한 윌로우의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연승 행진을 펼치며
멀어져 가던 현대건설과의 1위 싸움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어느 해보다 치열한 봄 배구를 향한 순위 경쟁에 새로 합류한 교체 외국인 선수들이 확실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연일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어제부터 동해안 지방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방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출퇴근길에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빗길,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6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5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차량 고립이나 비닐하우스 붕괴 등 폭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에도 10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2.5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은 한낮에도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동해안 지역의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 금요일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